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국정원법은 유죄, 공직선거법은 무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개인비리 혐의로 석방된 지 이틀 만에 재수감될 위기에 처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가까스로 실형을 피해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가지고는 무죄로 해주신 데서는 아주 저는 옳은 판단해 주셨다고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 재판부는 트위터 등에 댓글을 단 국정원 직원들의 활동은 정치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런 행위를 지시하고 이행 결과를 보고받은 원 전 원장의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구분돼야 한다며 댓글 작업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의 주요 증거였던 이른바 원장님 말씀에도 선거운동의 지시는 없다고 봤습니다. 정치적 활동은 맞다면서도 선거운동은 아니라는 다소 애매한 판결이 나오면서 선거 결과를 놓고도 당분간 논란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후보자도 특정되지 않은 시점에 어떤 글을 올린 것까지 이게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들을 종합해서 결국은 정치활동에는 해당하되 선거운동은 아니다. 라고 지금 본 것 같아요. 예. 뭐 큰 맥락에서 보면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판단을 했지만 네. 이 국정원 댓글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는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법조인들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예, 이런 변이 있나 이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리 변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러게요. 두 번 빠지고 반가워요. 두 번 빠지고 났더니 그냥 어떻게 방송국도 못 찾았다고. 예, 헤맸어요. 네. 아이고. 아무튼 우리 박 변님 어디 가셨어요? 화장실 가셨나? 우리 박 변님 오프닝까지 멋지게 하셨고 많은 분들이 오늘은 3명이 함께 하시겠구나 하고 기대하는 글도 올려주셨는데 네. 정말 잠시 새셨어요. 요 타이밍을 못 맞추시고 곧 들어오실 겁니다. 아유, 아쉬운 방송에 티끌이 생겼네. 네. 예, 여러분 보고 싶어도 잠시 참으시고요. 이광철 변호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2주 동안 바쁘셨죠? 네. 이상하게 촛불 재판이 좀 제기가 되어가지고. 네, 맞아요. 사건이 좀 갑자기 좀 늘어났고, 또 이래저래 하는 일도 없이 이렇게 바쁘죠. 아니요. 정말 방송을 굉장히 여러분하고 약속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이광천 변호사님이 저희 3변 중에서 이제 가장 녹음을 하더라도 3명이 함께 인사를 드려야 된다. 그 원칙을 계속 거듭 강조하시는 분인데 한 번은 또 부득이 그러셨고 또 한 번은 녹음이라도 하자고 하셨는데 방송국 측에서 우리 PD님께서 이제 생방으로 하시자고 해서 이광철 변호사님은 지난주에 또 부득이 빠지셨어요. 네. 그래도 열이는 우리 3변 중에 가장 있으시잖아요. 네. 촛불 사건 맞아요. 저도 촛불 사건이 시작돼서 사실 저희 사무실에서 다른 사건들은 지금 출산 이후라서 다 밀어주셨는데 촛불 사건은 또 민변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민변을 기대하고 위임을 하신 사건이라서 더 미룰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다음 주부터 뭐 일주일에 3-4건씩 꾸준히 있어요. 근데 이게 거의 3년 전, 4년 전 아니지? 몇 년이에요? 2009년부터 이제 기소가 되기 시작했으니까. 5년 전. 5년이 다 됐죠. 예. 5년 전, 심지어
또 있더라고요. 사건 번호를 보니까. 그러면 5년, 6년 전 사건들이다 보니까 오늘은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의뢰인분들한테 이제 전화를 드려야 되잖아요. 준비를 하려면. 네. 전화를 드려서 안녕하세요. 저 이재정 변호사입니다. 뭐 그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재개가 됐는데 이걸 이재정 변호사님이 맡으셨어요? 그래요. 전 제가 아는 분인 줄 알고 전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선임기가 더블로 들어갔는데 제가 안 했더라고요. 예. 저는 아는 척하고 전화드렸어요. 심지어 시간이 너무 흐르다 보니까 그런 얼토당토하는 에피소드가 또 있었답니다. 많은 민변 변호사님들이 그 이명박의 그늘하에서 또 많은 시간을 또 뺏고 계십니다. 네. 어떻게 저 아이는 잘 크고 계십니까? 잘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몰랐는데 한 달 전 사진과 한 달 후 사진을 이렇게 비교해 보는데 크긴 컸더라고요. 아,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 네. 아이가 크는 걸 보면. 아니, 이게 이재명 변호사님 이렇게 출산하시고 나서 이제 처음 뵙는 건데 이게 딱 이렇게 이제 정말 그 엄마 포스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나 어떡해. 이 긍정적인 지금 우리 저 청취자분들이 보시면 딱 좋을 텐데 지금 양손에 토시라 그러나요, 이거를? 이게 장갑, 손목보호대. 손목보호대. 예, 그 산욕기에 있는 이제 출산한 산모들은 거기가 이걸 하고 계세요. 아이 안고 이러면 인대 늘어나고 그러신 네. 분들이 많아서 저도 산욕기 티내고 다닙니다. 마더스 베이비. 예, 창표 마더스 베이비. 손목보호대를 하고 다닙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네. 저희 오늘은 작정하고 모였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오늘은 그 원세훈 판결문 뜯어먹기. 맞습니다. 예. 그 여러분들도 뭐 뉴스 보고 많이들 분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판사님 성함이 어쨌든 포털 사이트에 검색 순위에 오르기도 하고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판결을 쓴 거야 하기도 하고 했는데 법적으로는 어떤지 정말 국민의 상식과 법률가의 상식은 일치하는지 뭐 많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하나 한 장 한 장 뜯어 먹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였죠. 네, 그렇습니다. 이강철 변호사님 오늘도 이제 고운 말 쓰시긴 힘드시겠어요. 고운 말을 써야 되는데 우선은 뭐 언론을 통해서 다 그 접하셨겠습니다만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 좀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 법원이 지금 이번에 재판부가 낸 판결문이 무려 204페이지짜리고요. 그래서 재판부가 판결문보다는 좀 아주 압축된 판결문 내용을 그래서 7쪽짜리에 또 별도의 아마 그 현장 기자들에게 배포가 되었던 것 그래서 같아요. 대언론용으로 배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가 좀 그 판결문의 내용을 좀 요약하고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 우선 판결의 결과는 그렇죠. 원세훈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 그리고 피고인 이종명, 민병주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그리고 국정원법 위반 중에서 공소사실 중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찬반 클릭 1214건과 글 댓글 2125건, 트윗 리트윗 11만 3,621건이 유죄가 되었고요. 그리고 트윗 리트윗 67만 3,077건이 무죄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했는데 선거법 위반은 모두 무죄 전부 판결. 저기를 했죠. 그래서 그 무죄 부분만 요지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그 리트윗한 약 그 67만여 건에 대해서 무죄를 준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 트윗 계정 가운데서 국정원 직원들의 트윗으로 확인된 것은 유죄 판결을 선고했고요. 나머지 200여 개의 트윗 계정이 국정원 직원들의 계정으로 확인은 안 되었다. 그걸 입증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무죄를 줬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의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준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우리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그리고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구별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국정원의 이런 사이버상의 댓글을 다는 등의 어떤 정치 관여 행위가 선거라고 하는 특정한 기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행해졌다거나 어떤 특정한 후보자를 거명해가지고 낙선 당선시키려고 하는 능동적 계획적인 행위라기보다는 국정원이 쭉 일관되게
사이버상의 댓글을 다는 등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정치에 관여해 온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차치하고 적어도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일부 언론에서는 제가 이제 오마이뉴스 보니까 그런 기사도 나왔던데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바로 이 검찰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기소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무죄가 나왔고 혹시라도 그 공직선거법 86조에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쪽으로 기소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취지의 기사가 지금 오마이뉴스에 걸려 있는데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아마 그 판결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하고 국정원법의 정치관여 부분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있어서 양형에 대해서는 뭐 또 이제 주저리 이제 공자님 말씀 늘어놓으면서 네, 뭐 그렇죠. 집행유예를, 집행유예를 주고 말았죠. 그러니까 바로 아까 조금 전에 스팟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나온 지 이틀 만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못 들어가게 된 그 집행유예. 그 집행유예 이유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 원세훈이 취임하기 전부터 지송된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을 탈피하지 못한 것이다. 네. 라고 해서 원세훈은 또 양형 참작 사유를 삼았고요. 또 이종명 민병주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상명하복 원칙이 적용된 조직 아니냐. 그 특성상 피고인 원세훈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면에서는 뭐 그럴싸한 얘기지만 아니 그 경찰관이 뇌물 받는 관행이 있었다고 해서 그 이후에 취임된 경찰관이 또 뇌물 받아 먹었다고 해서 그런 거 감안해달라고 그렇게 변론하면은 변호사도 요거도 먹어요. 그죠? 부끄러운 일인데 그게 판결문에 설치가 됐다는 게 좀 많이들 납득이 안 되실 겁니다. 예, 그 이제 뭐 양형 부분부터 얘기가 이제 좀 시작되는 감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과연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부분에서 무죄를 준 부분을 차치하더라도 네. 국정원이 지위를 이용해서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국정원이 이렇게 정치 관여를 한 행위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재용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해 가지고 집행유예라고 하는 사실상의 솜방망이 처벌하는 것이 맞는가? 판결문을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국정원이라든지 안기부라든지 이런 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해가지고 생겼던 뼈저린 자유민주주의 훼손의 그런 역사들에 대한 성찰 비슷한 말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거든요. 근데 막상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재용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런 뭐 관행이라느니 무슨 조직의 특성상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느니 하는 식으로 논리를 빼버리면서 집행유예를 주면 세상에 처벌할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 양형에 대해서 오셨어요 우리 즐거워니 나갔다고 들어오시네요. 얘기하셨어요? 화장실 갔다고 말씀 올렸어요. 야, 죄송해요. 양형을 지몸미. 양형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도 진짜 할 말이 많은데요. 어제 양형 사유 중에 이게 있었어요. 첫 번째가 국정원장이 국정원법을 오인한 데서 기인했대요. 이 행위가. 그러면 국정원을 책임지는 사람이 국정원법을 잘못 알았다. 그래서 잘못 알아서 이런 짓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죠? 이런 얘기를 양형사유로 그대로 판사가 받아들이면 앞으로 재판은 굉장히 훈훈해질 것 같아요. 모든 사건에서. 저도 막 희망 찾아요. 네. 제가 다음 주 재판이 훈훈하게 사람 느껴져요. 막 때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법을 몰라서. 변호사인데 저는 사람 때리면 안 된다는 법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심지어 변호사인데도. 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냐면 국정원장이 국정원법 몰랐다. 인정이 되잖아요, 양형사유에. 그렇죠. 아니 근데 박주민 변호사님 보니까 분위기가 훈훈해지는데요. 그래요? 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 나갔다 온 사이에 뭐. 이게 착하신 분이 누구를 때려야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재밌어요? 요즘 누구 때리고 싶으세요? 누구 저기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모 판사님? 이모 판사님. 아이고. 근데 사실은 어제 그 얘기도 재밌었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랬냐면 판사님이 마지막에 막 힘을 줘서 제가 재판장에 있어서 현장에 가셨어요? 현장에 가서 힘을 줘서 생생한 얘기한 적이 얘기네요. 있어요. 네. 뭐가 지금 분단의 현실 속에서 북한이 아직까지 적화 통일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북한이 우리나라 인터넷에 계속해서 뭔가 행위를 하는 이 엄중한 이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힘주어서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재판을 매번 참석한 건 아니었고 또 나왔던 증거 기록을 제가 꼼꼼히 본 건 아닌데 어떤 기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한이 직접 우리나라 사이트에 들어와서 뭔가 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했대요. 예,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그거는 입증이 됐는지. 제대로 입증을 못했대요. 예. 그 부분을. 근데도 그것을 주구장창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그 원세훈도 있었지만 그것을 대받아서 양형사유에 그걸 넣어주면서 힘줘서 그 얘기를 하는 판사님은 도대체 얼마나 그러실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애국자시죠, 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난번에 사실 이 이범균 부장판사가 김용판 무죄를 줬던 판사죠. 예, 그 당시에 우리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김용판 한번 예. 무죄 줘가지고 저도 그 판결문을 읽고 참 그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제가 그동안 봐왔던 뭐 짧은 변호사 생활이었지만 제가 봤던 판결문 중에서는 그 판결문이 최악이었어요. 사실은 그 권은희는 거짓말장이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건데 어쨌든 이번 판결문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사람 결론을 내려놓고 재판을 시작했구나. 사실 그 2013년 6월달에 이 사건 기소될 때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 법무부하고 검찰하고 엄청 싸웠잖아요. 이걸 기소 여부를 둘러싸고. 네. 그러니까 기왕에 그렇게 김하영이 그 댓글 달다가 이제 물론 댓글 달다 걸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역삼동에서 그 난리가 나가지고 정말 전 국민이 다 알게 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황교안이나 청와대 핵심들도 그냥 넘어가기는 어렵다고 본 것 같고 그러면 기소를 하되 국정원법 위반만 기소해라 그랬거든요. 그때 법무부가 네. 공직선거법은 기소하지 말고 국정원법 위반해서 국정원 직원들의 어떤 그런 정치 관여 또 그리고 개인적 일탈 그때 한참 개인적 일탈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황교안이나 청와대 핵심이 검찰에 주문한 사항이었는데 최동 총장이 그걸 거부하고 윤석열 팀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관철시켰던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은 원세훈을 구속하려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 구속하고 맞바꿔가지고 그때 공직선거법 기소를 관철시켰던 건데 저는 이렇게 판결문을 쭉 읽어보면서 이 사람이 그때서부터 기소될 때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대강의 큰 그림을 그려놓고 재판을 시작했구나 하는 느낌이 판결문을 읽으면서 쭉 들더라고요. 그 사건 말고도 이분이 어쨌든 간에 좌익 판사의 딱지를 달았던 적도 있잖아요. 그 유우성 씨 사건에서 무죄를 줬던 1심 판사였어요. 그 맞습니다. 판결 간의 간극은 어떻게 봐야 될지. 물론 저희 김용판 무죄 때 잠시 말씀을 나누긴 했는데 그 간극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때 저도 사실은 이제 유우성 씨 무죄만 놓고 봤을 때 훌륭한 판사다. 어떻게 그래도 용기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판결문을 제가 봤죠. 네. 제가 판결문 읽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아마 김용판 무죄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 참 기회주의적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부분에서 이제 그런 걸 느꼈냐면 거기 판결문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 유우성 씨 무죄가 되었던 이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유가래 씨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지면서 그렇게 된 거였잖아요. 그래서 동생이죠. 유가래 씨. 그리고 우리 이재정 변호사님이 한때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호위했던 호위무사 하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합심센터 국정원 그러니까 합동신문센터에서 했던 진술 자체가 사실은 무너지고 그것이 이제 허위 진술이었다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사실 무죄를 줬던 건데 판결문을 그렇게 써놨어요. 유가래 씨 진술은 어쩌고저쩌고해서 믿을 수 없다라고 해놓고 가로쳐놓고 유가래 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유가래 씨가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가혹행위 협박 회유를 받아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것들을 증명할 만한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고 쉽게 믿을 수 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가로를 해갖고 친절하게 달아놨어요. 그러면은 회유 협박 그다음에 뭐 폭력행위 가혹행위 이런 것도 아니라면은 신빙성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유가래 씨가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 오빠를 처벌해 주세요. 우리 오빠는 간첩이래요. 사실은 그게 거짓말이에요. 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그런데 그 항소심 재판부가 유가래 씨 진술이 국정원에서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요 기회주의적이라는 느낌을 제가 거기서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분 김용판 판결문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문장이잖아요. 권은희는 거짓말쟁이, 권은희는 거짓말쟁이. 물론 당시에 이제 지금은 이제 의원이 되셨습니다만 당시 권은희 수사과장이 여러 가지 진술했던 것 가운데서 객관적인 물증과 비교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한 가지는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 당시 서울
지방경찰청의 그 사이버 수사팀이 이제 내려보냈던 수사 결과 분석과 관련해가지고 권은희 씨가 잘못 기억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권은희 씨 진술 부분들은 다 그 진술이 허위라고 하는 부분들을 재판부는 뭘로 확인했냐면 다른 경찰관들, 17명의 경찰관들의 법정 증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그 김용판 기소됐을 뿐인데 그때 법정에 나와서 이른바 증인의 이름을 달았던 사람들은 사실은 다 피해자들이었어요. 피고인. 피의자. 그러니까 피고인이 됐었어야 피고인이 돼. 됐었어야 될 네,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다 김용판하고 공모해가지고 대선 그 과정에 국정원의 수사 개입, 그 대선 개입 부분들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 하든지 무마하고 희석화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거기 보면 그때 제가 지금은 이름이 좀 가물가물합니다만 뭐 최현락 같은 사람들. 네. 그 사람 나중에 그래가지고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지금 승진해갖고 아마 지금도 그쪽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 그 줄줄이 개선해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김용판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다 수사를 무마하고 국정원 연락관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던 그 사람들이라고요. 보면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의심받을 만한 사람들의 진술을 가져다가 권은희 진술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식으로 치면 우리 뇌물범죄라든지 성범죄라든지 정말 피해자 내지 극히 일부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진술에 바탕한 수사나 재판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특히 내부 고발자의 진술은 그 내부에서 같이 비리나 이런 것에 연루됐던 사람들의 진술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그렇죠. 여겨져야 되거든요. 예. 중요하게. 근데 이제 일종의 권은희 과장은 내부 고발자의 지위에 있었던 거고 나머지 증인들은 사실은 그 말씀하신 대로 비리나 의혹에 연루되어 있다고 보는 봐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게 좀 약간 뒤집어진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이제 그럼 권은희가 그런 거짓말할 이유나 동기가 있었는지 한번 보자고요. 저는 뭐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범균 그러니까 권은희가 만약에 그거를 폭로해가지고 개인적인 영달을 노렸다거나 혹은 대선에 영향을 끼칠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면 권은희가 이걸 폭로한 시점이 검찰에 송치한 다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선에 영향을 끼칠 의도였다 그러면 12월 19일 대선 이전에 폭로를 했을 것이고 개인적인 영달 차원이었다면 폭로 안 했겠죠. 아니 그걸 폭로해서 정권의 미움을 사거나 경찰 핵심부하고 척을 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걸로 인해 가지고 권은희 과장이 그때 당시 많은 송치해서 누락되기도 받았고. 하고. 예. 그리고 폭로 시점도 검찰하고 송치한 다음이었어요. 네. 자기로서는 자기가 담당 경찰로서 했던 직무들을 다 한 다음에 그 부분을 폭로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폭로 자체가 개인적인 영달이라든지 대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고 폭로 시점도 검찰에 송치해서 자기의 직무를 다 한 다음에 일이었기 때문에 그거 자체의 적절성 이런 여부를 떠나가지고 적어도 거짓말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권은희 진술의 신빙성이 일부분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은 그냥 그것대로 배척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가지고 판단을 내렸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범균 재판장은 김용판 재판 당시에 나머지 그 경찰관들 진술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들 말을 짜맞추고 온 것 같다. 시종일관 메모지 보고 막 증언하고 뒤에 막 연락관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진술 다 체크하고 그러니까. 근데도 그런 엉터리 판결을 내리더니 이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엉터리 같은 부르르 떨면서 뭐 분단? 그러니까 목소리에 갑자기 힘이 딱 들어와서 뭔가 이 메시지를 사회를 향해서 던질 줄 알았더니 국정원장이 국정원법을 오인했다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분단 현실에 대한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이제 예. 저희도 그러면 되겠네요. 변호사로서 변호사법을 잘 몰라가지고. 너무 신난다. 우리 무법천지야 이제부터. 하고 막 하면 돼. 싶은데. 저희 오늘 몰랐어. 원세움 판결 뜯어먹기 특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 7시간 행방묘연님께서 지록이마. 이것도 이광철 변호사님 전문, 4차 선거 전문 변호사님께서 한 말씀 해주셔야 되는데, 지록이마 관련된 얘기를 올려주셨어요. 지난번에 그 지록이마나 뭐 삼전도의 구력 이런 얘기 했다가 정말 아마 청취자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제가 두 분 변호사님한테 정말, 전 제가 잘 모르는 영역이라서 존경해요, 존중하고. 그래서 지록이마 관련된 얘기 먼저 오늘 한번 띄워보시죠. 그 법원 게시판에 현직 부장판사가 또 글을 올렸어요. 이 판결 관련해서. 또 1심 재판 판결문이고, 어쨌든 항소심 또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게요. 어떤 판사가 판결문에 대해서 의견을 밝힌다는 게
이례적이잖아요. 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언론 기사들이 많이 떴는데요. 그 판사가 그 글에서 언급한 사자성어가 위록지마였어요. 지록이마였어요. 확실히 오늘도 사자성어는 굉장히 오늘도 약했습니다. 건너뛰지 못하고. 근데 이 참.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에도 사자성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아, 이거 사자성어는 아니겠군요. 사자로 된 한자어네요. 패도정치, 법치주의, 정의실현. 그것도 사자성어예요. 나 고군분투. 부끄러워 진짜. 사자성어. 고군분투. 지록이마도 있고요. 예. 이건 아시는 분이세요? 혹시 정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이 판사님에 대해서? 뭐 잘 모릅니다. 예. 저도 처음 성함을 듣는 분이에요. 예. 근데 이제 아마 언론에서 그런 말씀들은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 그 무슨 횡성 한우를 속여서 팔았다 그래가지고 뭘 재판을 해갖고 대법원 가서 그게 뒤집혔는데, 그래갖고 대법원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어떻게 내 판결을 뒤집을 수 있냐. 그러니까 본인 판결을 좀 의견을 밝히기 좋아하시는 분이긴 한데 어쨌든 이 판결 그 글을 보면 관련해서 올리신 글을 보면은 정말 붕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위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 뭐 그분의 경향이나 성향은 잘 모르겠지만 이 판결과 관련된 글을 보면은 뭐 다 타당한 지적이긴 해요. 네. 대법원에서 직권으로 지금 삭제를 해서 현재는 법원 게시판에 없다고. 네. 하네요. 그래서 한겨레가 전문을 또 실어놨더라고요. 어떻게 얻었을까요, 한겨레는? 예. 이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법원 게시판은 늘 뉴스의 중심에 서기 때문에 기자가 늘 모니터링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한겨레가 법원 게시판이 직권으로 삭제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 전에 우리는 입수를 했기 때문에 전문을 소개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겨레 사이트에는 전문이 소개가 돼 있고 페이스북에도 이렇게 저도 페이스북에다 전문 이렇게 링크를 좀 달아놨는데 페이스북에 가시면 다 읽어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록이만은 뭐예요? 위록지만? 난 정말 박근혜가 이해가 돼요. 그런 거 헷갈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네, 바쁜 벌꿀 이런 거 이해돼요, 저는. 예, 이번에 그 김동진 판사가 뭐 쓴 글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진시황이 이제 죽고 나서 그 호예라는 왕이 있었죠. 근데 이제 호예 뒤에서 거의 뭐 국정을 농단하고 거의 지가 황제처럼 이렇게 했던 환관 조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하들한테 이제 자기의 영향력도 확인할 겸 겸사겸사 해가지고 왕 앞에 딱 나가가지고 사슴을 가리키면서 이게 뭐냐 이렇게 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런 거죠. 왜 사슴 보고 말이라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 조고가 이렇게 쓱 둘러보면서 이게 말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때 신하 중에 다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눈치만 보고 이제 몇몇 사람들은 저게 사슴이지 왜 말이냐? 그 사람들은 끌려가서 죽고. 그래서 뭐 이번 그래서도 이제 그 김 판사님도 이런 말씀들을 하셨지만 정말 사슴이라고 말하지 않고 권력자의 영합해서 혹은 권력자가 두려워서 그것을 말이라고 가리키는 그런 판결과 같다. 그런 사자성어가 나타내는 그런 것과 같은 판결이다 해가지고 이 판결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러면은 이 판결이 구체적으로 우리 그래도 변호사 셋이 모였으니까 네. 이제 뜯어먹어 보는 건가요? 한번 좀 제가 너무 빨랐나요? 뜯어먹어 봅시다 이러고 예. 하면 돼요. 이제 오늘 배우신 거죠. 공직선거법 전체적으로 일단은 뭐 봐야 되겠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 판단한 부분을 뭐 아무래도 시간이 제일 좀 많이 드려야 되겠죠. 그 부분을 한번 좀 짚어보고 뭐 이렇게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요거 판결에 대해서 뭐 두 분 중에 한 분이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러십니다. 이제 뒷북 시작하십니다. 했어요? 저희 그대가 화장실에 가 있는 동안 판결문 한번 쫙 읊으셨습니다. 우리 그랬어요? 이광철 변호사님. 죄송해요. 예, 반전문 방송인 이제 돼가시는 여전히 이광철 변호사님께서 여전히 방송이 안 되고 있는.
그래도 뭐 하루하루 나아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예. 또 역시 또. 이 공직선거법 그러면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고 있는 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만회하시겠다. 빨리 빠져나가려고. 진행하시는 거예요. 예, 만회하시겠다 이거죠. 진행이라는 게 아니라 자해를 방지하는 그런, 예. 뭐, 공직선거법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만 의견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러지 마시고요. 저희 진행의 취지를 잘 모르겠어서요. 빨리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뭐, 판결문이 그렇게 많은데, 사실 우리가 그 언론을 통해서 접한 부분 있잖아요. 그게 주요 핵심이고, 사실 몇천 장이 되는 그 판결문의 일부예요, 일부. 나머지 것들은 사실 크게 여러분들한테 뜯어먹고자 해도 언급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단, 그 부분부터 시작해 볼까요?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후에 해보기로 하고요. 예. 일단은 약간 그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전체적인 개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나중에 재밌는 건 두 분이 다 하시고요. 제가 재밌는 건 제가 할게요.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에 관련된 국민의 의사표현 행위를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요. 하나는 단순한 의사표현이죠. 법에도 그냥 단순한 후보자 추천 이런 것에 대한 단순한 의사표현은 공직선거법의 어떤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이제 공직선거법 상관없이 편하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 항목이 뭐냐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입니다. 그거보다 좀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한 의사표현보다는 좀 강한 거죠. 이것은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선거의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될 필요가 있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선거운동입니다. 선거운동은 누군가의 특정인을 또는 특정 어떤 정당을 선거에 당선시키거나 또는 당선되지 않게 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행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 공선법은 요 세 가지 카테고리를 전제로 해서 선거 시기의 의사표현을 규제한다라는 것을 먼저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우리 박 변호사님은 공직선거법도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네. 전문가라고 하지만 실제 소송 사건 몇 건 안 했잖아요. 토론회나 이제 논문은 제가 몇 건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오늘도 제가 잠깐 온 이유가 화장실 가신 거예요? 화장실 갔다 왔죠. 근데 선거 운동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구분이 뭐냐라는 걸 누군가 물어봐서 그걸 잠깐 얘기하다 보니까 화장실에서 길어졌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기존의 공직선거법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핵심적으로 비판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하고 선거 운동하고 과연 구분이 가능하냐? 구분이 가능하냐? 판사는 구분 가능하다는데 대부분 일반인들은 구분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선거 운동은 아니라는 거야. 또 선거 운동인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구분이 또 이번 판결에서도 또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구분이 어렵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낳냐? 행동을 하는 국민들로서는 자기 행위가 어디에 포함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선거 시기에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리게 되죠. 그렇죠. 내가 하는 행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으면 조심해서라도 뭔가를 할 수 있을 텐데 어디에 해당할지를 전혀 예상을 못하게 되면 아예 안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어떤 규범은 명확성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예측 가능성을 갖도록 해야만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워낙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돼 있어서 구분이 안 되니까 판사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굉장히 커져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판하는 게 이범균 판사의 어떤 자의가 이 판결엔 많이 개입된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사전 설명을 좀. 그 선거운동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구분의 모호성이 일반인들의 표현의 자유는 제한하면서 그 국정원, 이 원세훈을 비롯한 그 이하의 멤버들에게는 활동의 자유를 보장했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자의적으로 해석했을 때 나타나는 잣대를 어디다 갖다 놓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박 변호사님 이제 말씀을 좀 받아서 좀
조금 더 얘기를 풀어가 보면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박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제 자의적이고 모호해서 명확성의 원칙을 해하고 예측 가능성을 결여한다 이런 측면에 대한 이제 문제점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가 그렇다고 하면 검찰이 그런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혹은 주의적 예비적으로라도 기소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오마이뉴스 이제 기사를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추가로 이제 그 부분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법리적으로 이거는 이제 청취자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축소 사실의 인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검사가 강간상해로 기소를 했는데 강간은 인정이 되는데 상해는 인정이 안 됐다. 그러면 공소장은 강간상해인데 법원이 강간상해 전체를 무죄를 내릴 거냐 아니면 인정된 강간이라도 무죄를 할 거냐 공소장 변경을 유죄를 할 거냐 네, 유죄를 할 거냐. 그러니까 원래는 공소장 변경이 없으면 법원은 공소장에 적힌 내용만 판단하도록 돼 있죠. 그게 이제 법원이 이제 그건 의무고 그래서 공소장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강간상해로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강간상해가 인정이 안 되면 강간상해 전체를 무죄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그러면 강간으로만 축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비적인 공소사실로 그러면 강간상해가 안 되면 강간죄라도 기소를 하겠다라는 취지를 밝혀줘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아쉬운 점이라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인정된 사실만이라도 그러면 공소장 변경 없이 판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축소 사실의 인정에 대한 법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분이 워낙 생뚱맞게 저를 보셔가지고 아니 그런 식으로 매도하시나? 네. 그래서 그런 거면 이번에 판결에서 저는 법을 모르는 변호사입니다. 네. 막 할 거예요 이제. 변호사 법을 모르는. 그래서 이번에 이범균 부장판사가 그러니까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구별했단 말이에요. 그 구별한 거에 대한 문제점은 박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판으로 가름을 하고 설령 그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안에는 보다 좁게는 선거운동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선거운동이 인정이 안 되면 선거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정도는 인정이 되었다면 축소사실의 법리에 따라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물론 이제 이 부분은 뭐 이견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견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거기에 따른 또 뭐 판결에 대한 비평이라든지 평석 같은 것들이 또 붙겠지만 어쨌든 이 사건 기소 자체가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국가기관 특히 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국민적인 공감대 그리고 헌법적인 그런 원리들을 지켜나가는 그런 재판이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판단을 해서 이것은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의미에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국가정보기관의 어떤 뭔가의 일련의 행위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면 차라리 공소장 변경을 명령을 하든가 아니면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축소사실의 법리에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단죄하고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법부의 의지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이건 무슨 분단이니 무슨 증거법이니 온통 끌어다가 그냥 면죄부를 줘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검찰 이범균 부장판사에게만 화살을 돌릴 게 아니라 이 기소한 내용을 사실 기소한 내용을 정한 건 검사거든요. 네. 밥상에 네, 올려놓고. 밥상을 차린 거는 검사인데 이 밥상을 차린 검사에게도 따가운 시선을 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이 김동진 부장판사도 이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수사팀의 교체라든지 특히 여기 보면은 공안 쪽에 검사들에게 수사를 맡긴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도 저는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라고 봐요. 이런 것들 다 예견하고 하신 거죠. 그 판결문에 보면은 어쨌든 그 원세훈 그 전 원장의 발언을 보더라도 명시적으로 선거운동이라고 지시했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 했지만 여러 증거에서 우리 언론을 통해서 많이들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관련 증거 내용들이. 그게 재밌는 게요. 예. 이 다 아시겠지만 목적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운동을 할 목적이 있어야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목적범이라는 건 이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그걸 바로 판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을 갖고 판단을 해요. 객관적인 정황을 가지고 주관적 의사를 추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황을 보고 거꾸로 이런 정황이 있으니까 너는 이런 목적이 있었겠구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어요.
사실은 이 공선법 위반에 대해서 이 목적이 없다는 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드는데 그 정황 중에서는 공선법 위반, 특히 이제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한 목적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은 또 안 들어요, 이분이. 예.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한겨레가 기사를 썼잖아요. 네. 이 국정원 직원들이 썼던 댓글이나 트위터 글에는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자금 모금에 대한 글도 있었고,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판 내용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판결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거는 이 역으로 추정하는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선택을 안 해요. 선택을 하는 게 뭐냐? 대선은 2012년 12월에 했었는데 1월이나 2월 정도에 이미 체제를 다 갖췄다. 기간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 그리고 체제를 다 갖췄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시기에는 대선 후보가 누군지 정해져 있지 않다라든지 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세훈 원장의 지시강조 말씀에는 선거를 직접 언급한 거는 별로 없다. 선거 시기에 다가갈수록 댓글이나 트위터 숫자가 오히려 약간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들만 다 뽑아서 자, 요런 것들로 보니까 선거 운동을 위한다는 목적은 추정이 안 되네. 그래서 없어. 공선법은 무죄야라고 하는데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한다거나 여당이 잘했다거나 현 정부가 잘했다거나 이런 수많은 내용들이 있고 문재인 후보나 야당을 막 진짜 낯뜨겁게 비판하는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는 전혀 뺐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들도 이런 목적을 추단하는 사실로 올렸다면 결론이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판결문에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판결문에 언급된 거 보더라도 그 지시강조 말씀을 보더라도 뭐 작년 선거 때도 보니까 보수 세력이 결집하면 이길 수 있는 교육감 선거에서 결국은 분열 때문에 졌잖아요. 네. 라든지 그 내용 행간들에 이미 어떤 선거 결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내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선택하는 거에서도 약간 편향성이 있고 네. 자기가 판단 근거로 든 사실관계도 보면요.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 1월경에 검찰은 했다고 하잖아요. 2012년에는요. 12월에 대선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4월에 총선도 있었어요. 그렇죠. 정치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총선을 이겨야 대선을 이긴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어요. 모르시는 분인가 봐요. 순진해요. 그다음에 후보가 특정 안 돼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다 알잖아요. 야당으로 나눠져서 분명히 대선에서 싸울 거라는 건 당연히 아는 거고, 그래서 여당을 띄워주면 여당 후보가 되는 거고, 야당 후보를 내리누르면 야당 후보가 안 된다. 이건 당연히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마치 모르는 것처럼 정치에 굉장히 자기는 순진한, 나중에 정치하기만 해봐. 아니, 아시는 분이, 여기 보면 원세훈, 그 지시강조 말씀에 이거 있어요. 이제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정부 좌파들이 북한과 연계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다시 정권을 잡으려 하고, 이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아예 들지 않죠. 판단 과정에서는. 네, 판단 과정에서는 들지 않죠. 판결문에는 나와 있으나, 하고 판단 과정에는 들지 않죠. 들었던 사실에 대한 판단도 자기 마음대로 막 판단하고, 그렇죠. 마치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양 막 판단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목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박 변호사님 말씀을 딱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형사소송법에 자유심증주의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증거에 따른 사실 인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법관에게 정권을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자유심증주의하고 대체가 되는 것이 이제 법정 증거주의였지 않습니까? 우리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나오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이 법정 증거주의라는 게 이 어떤 증거가 있으면 증거에 기재된 내용들, 증거가 나타내는 바를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그게 이제 법정 증거주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정 증거주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자백 같은 거. 그러니까 자백이 어떤 식으로 취득이 됐더라도 무조건 자백하면 그 자백의 법관이 기속이 되는 거예요. 네. 나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법관이 보니까 이 사람은 지금 허위 자백을 했고 고문에 의하든 뭐에 의하든 했는데도 본인이 자백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사실관계들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죄를 안 저지른 게 명백한데도 자백을 했으니까 자백이 기속이 돼가지고 유죄를 인정하거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고문이 횡행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게 된 하나의 과도한 마녀사장의 그런 것들과 함께 이런 사법제도 분야에서의 그런 어떤 굉장히 쌓여있는 엄격한 관료주의라든지 그런 좀 민중들에 대한 어떤 가혹한 그런 처우들이 사실 프랑스 혁명에 이제 발생해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형사 교과서가 이렇게 적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역사적인 반성과 성찰의 바탕 위에서 자유심증주의를 도입한 것이다. 근데 자유심증주의에는 전제가 있는 거죠. 우선 법관 그런 자유심증주의 그럼 네가 한번 정말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서 네가 한번 정권을 통해 판단해 봐라라고 하면 첫째로 필요한 게 통찰력이죠. 각 증거들을 종합해가지고 그 안에서 진실을 발견내려고 하는 그런 안목과 통찰력이 우선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진실을 규명해내는 데 있어서 이것들을 세상에 드러내고 밝히는 그 용기, 특히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강한 사람들에게 정말 어떤 그 사람들 해가 될 만한 그런 진실들을 증거를 종합해서 이렇게 밝혀낸다고 하는 데는 그런 저는 자유심증주의에는 판사의 그런 두 가지 용기와 그리고 통찰력이라고 하는 자질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자유심증주의를 줘갖고 했더니 이런 이범균 같은 작자들이 이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 결론에 좀 해서 이렇게 자기 결론에 유리한 것들만 하고 나머지 불리한 것들은 다 이렇게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판결을 쓰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그 자유심증주의를 잘못 해석한 것 같아요. 그냥 억울하면 판사해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억울하면 판사해라. 내 맘대로 한다. 정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자유라고 느꼈나 봐요. 그러니까 김동진 부장판사가 이번 그 쓰신 글의 말미에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것은 판사의 책무다라고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법치주의를 니네가 수호해라. 책무를 이행할 수 있을 만한 상응한 권한을 줬어요. 헌법에서 사법권 독립을 규정해서 어떤 것으로부터도 독립돼서 정말 오로지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해라. 헌법이 명하고 있죠. 네. 자유심증주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니네가 법치주의를 수호할 그런 중대한 책무를 주는데 그냥 니네 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자유심증주의 같은 걸 줄 터이니 니네 해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져다가 자 소잡으라고 준 칼을 갖고 사람을 잡는 거예요. 지금 법치주의를 수호하기는커녕. 그렇죠. 그래서 그 자유심증주의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판사의 덕목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같은 부장판사가 봐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김동진 부장이 딱 그래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정의를 위한 판결이냐. 그렇지 않으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앞두고 입신 영달에 중점을 둔 사심이 가득한 판결이냐. 거기에 정답을 자기는 후자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판사가 봐도 자유심증주의를 그러니까 판사의 어떤 재량권을 정의를 위해서 행사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승진 심사를 위해서 썼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판결이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저희는 어쨌든 원세훈 판결 뜯어먹기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무죄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선거법에 대한 또 선거법 자체가 가진 그래서 판사가 이렇게 악용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하나는 그 수많은 증거들 중에서 자의적으로 무죄의 그럴싸한 증거들만 취사 선택한 그 판사의 임의성이 과연 합리적이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중간에 잠깐 그 기소한 검사의 정치성, 잘못된 기소 이 부분도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왜 웃으세요? 예, 얘기를 했어요. 왜 웃으세요? 근데 박 변호사님 법을 너무 잘하시는데요? 제가요? 그러게요. 전 법 몰라요. 앞으로 편하게 살 거예요. 더러운 세상 같으니라고만. 사실 먼저 말씀하세요. 찌찌뽕. 제가 할까요? 네. 그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 저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판사와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하라라고 하는 준엄한 책무를 양 어깨에 지운 것은 판사와 검사는 정치 권력과 결탁하지 아니한 채 묵묵히 정의 실현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대의 명분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판사와 검사에게 신뢰를 부여한다면 우리들은 그것을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우리들의 시면에 있는 출세욕, 재물욕, 공명심과 같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사심을 떨쳐버려야 할 것이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와닿은 거예요. 그렇게요. 사실 이제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신 고등부장 승진하고 이거 바꿔먹은 거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도 아까 말씀드린 대선 개입 그 수사나 여기 연루됐던 분들 잘 살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용산 때 김석기, 뭐 지금 공사 갔죠. 결국은 사장으로 갔고 뭔가 좀 권력에 대해서 속칭 저도 이런 표현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빨아준다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잘 나가요. 잘 나가게 해줘요. 와닿는데.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지 않고서는 정의를 실현하기 어렵고 또 점점 더 그런 걸 떨쳐버리기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는데 판사들은 좀 그래도 워낙 사회적인 존경을 받는 직업이잖아요. 그거에 좀 만족을 좀 하고 판사로서 자신이 해야 될 그런 것들을 좀 소명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 여기 댓글에 안 바쁜 벌꿀님께서 여기 자유심중주의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자위심중주의라고 패러디 글을 올려주셨네요. 예, 자극적인 용어라서. 저는 오탈까 의심했는데. 그렇구나. 저도 이걸 소개해야 되나 했는데, 이재용 변호사님이 용감하게 치고 나가시네요. 아니, 예. 저를 톡톡 치더니 읽으래요, 저보고. 제가 오빠 읽어. 아니요. 그랬더니. 못 읽겠다. 나 못 읽겠다. 이렇게 막 적으시는 거예요. 저는 왜 못 읽지? 그냥 저 혼자 그냥 마이크 쥐고 읽기 싫어서 그냥 이 댓글 한번 읽으세요 했는데, 주저되는 말이었구나. 이게 요즘 또 그 특정한 김모 전 검사장님을 또 떠올리게 하는 그런 용어이기도 해서. 네. 아무튼 뭐 기발하십니다. 네. 기발하십니다. 올려주시는 글들 보면 물론 이제 그 법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신 판사님을 뭐 무작정 영웅시하기 위해서 또는 권은희 수사과장을 영웅시하기 위해서 그분이 막 절대 선인 것처럼 얘기하려고 저희가 언급하는 거 아니잖아요. 국민의 상식하고 통하는 전문가의 적절한 지적인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저희 그러면 뜯어먹기 1부 순서는 여기까지 줄이고요. 2부에서 다시 한번 말씀 펴볼까요? 2부에서는 약간 이 판결을 좀 띄워주는 그런 거 하나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여전히 일단은 뜯어먹어보죠. 일단 뜯어먹을까요? 예.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재정, 이광철, 박주민 변호사가 진행하는 이런 변이 있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금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변이 있나 오늘은 3변이 함께 앉아서 진짜 삼각형 꼭지점을 다 찍어가면서 오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막 전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려니까 이게 참. 저도 어색했어요. 게스트 취급을 해야 되나 저분을 게스트 취급하기도 뭐하고 같이 진행하자 하기도 뭐하고 그랬어요. 계속 판결문 뜯어먹어 볼까요? 네.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네. 하나만 더 저는 하나만 더 좀 지적하고 싶은데 네. 이 판결을 보면은 대법원 판결 하나 원용한 게 있습니다. 네. 선거시 단체가 무슨 이전부터 어떤 정책을 갖고 있었는데 네. 그 정책과 관련된 게 이제 선거 시기와 맞물리면서 선거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그래갖고 이제 그 2011년도 대법원 판결 하나 원용을 했는데 네. 맞아요. 이 사안이 여기다 갖다 붙일 사안인지 그게 의문스러워요. 이게 지금 무상급식 그렇죠. 사례죠. 무상급식 연대가 그 단체가 가지고 있었던 정책 그동안의 입장들을 갖고 선거 시기에 그걸 표출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선거법에 저촉되느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됐던 맞아요. 사안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 붙이면서 우리 이범균 부장 판사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국정원이 그러니까 검사가 이제 이 판결에서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던 게 그거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정치 활동이 가능한 개인 및 단체를 상정한 판결이고 이 사안은 정치 활동 자체가 금지되는 국정원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판결이 원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을 반박을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판결은 특정 정책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 반대 행위의 경우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어떤 기준을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갖다 써도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국정원은 정치 관여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국정원이 그리고 어떤 자기만의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 국정원은 국가기관이고 국가기관은 헌법상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자기 정책을 가질 수는 없는 거죠. 네. 맞아요. 물론 국가 원수가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국정원이 어떤 나름의 그런 생각이라든지 이런 걸 가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국정원법상 직무 범위가 엄격히 제한돼 있고 국내 영역에 대해서는 보안 정보 수집 이외에는 어떤 직무 범위도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어떤 정치적인 현안이라든지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간다는 것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그걸 가져다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례를 가져다가 원용해서 써도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도대체 마리아 사슴이야 진짜. 마리아 사슴이야. 그러니까 이게 조금 부연을 해드리면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4대강 반대 운동을 하던 단체들도 선거 시기가 되면 4대강 반대 운동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한쪽 정당이 4대강을 정책으로 삼으면 예전에 해오던 것일지라도 선거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듣는 얘기가 정몽준 의원이 이제 선거에 나왔을 때 축구? 네, 축구 쪽 그분. 그렇죠. 이번에 서울시장 나오셨다가 안 되신 분. 네. 그분이 MBC 정몽준이 아우가 축구인가요? 혹시? 네. MBC 여기자분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이유는 귀여워서. 그러니까 성추행이죠. 그래서 예, 박혜태도 그랬는데 그쪽 분들은 좀 너무 좀 다들 귀여움을 못 참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여성 단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여성 단체는 원래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단체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몽준 그 당시 이제 후보의 선거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사과하라고. 네. 선거법 위반으로 연행이 됐었잖아요. 예, 원래 여성 단체들은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선거 시기에 그걸 맞습니다. 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서 대법원이 판결을 바꿔준 거예요. 뭐라고 판결을 바꿔줬냐면 평상시 하던 행동이고 주장이고 이것을 선거 시기에 계속했다고 해서 당연히 그게 이제 선거 시기에 어떤 쟁점과 관련된 행동이라 하더라도 평상시에 하던 행동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이건 보장돼야 된다라고 판결을 바꿔준 건데 그걸 국정원 거기에 갖고 온 거예요. 국정원이 불법 행위를 평상시에 계속했으니까 선거 시기에도 계속해도 된다는 이상한 나 미쳐버리겠어요 이번 사람이. 아니 사실 국민한테 적용할 때는 되게 엄격하게 적용하잖아요. 뭐 물론 선거 운동과 관련된 법 조항은 아니지만 그 미권시에서 한미 FTA 관련돼서 찬성, 그러니까 비준 동의안에 동의를 던진 의원들의 명단을 신문에 다 싣고 이런 국회의원들 에 대해서는 이제 비난하다고 당신들은 번이하라 뭐 이런 취지의 이제 메시지를 넣었어요. 그래서 한겨레 신문, 그다음에 경향신문 등 하단에 그 큰 광고란에 그런 걸 실었었는데 이게 2011년 10월 11월의 일이었어요. 근데 2012년 4월에 총선이 예정됐다는 거죠. 예정돼 있는데 이렇게 한 거는 그 불 켜진, 그러니까 비준에 동의한 국회의원에 대한 낙선운동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그 싸움 자체가 뭐 무상급식처럼 상시적인 운동은 될 수 없었고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현안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당시에 관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그 당시 행위에 대해서는 뭐 임기말 레임덕도 아니고 비판도 비난도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합리적인 정책 비판의 의사표현에 대해서도 결국은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이 됐거든요. 제가 맡았던 사건인데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비단 뭐 일상적인 운동뿐만 아니라 선거에 임박해서도 그런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예. 오히려 선거 시기에는 자유롭게 의사표현하는 게 맞아요. 예. 국가기관은 아니고요. 예. 그런데 그런 거는 그렇게 예. 옥죄 놓고 이제 기존의 어떤 판례 경량해 보더라도 법원에 경량해 보더라도 영 동떨어진 판단인 거죠. 사실 이 판결이 이 국정원의 고위 간부들이 피고인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하면 환영할 만하죠.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미쳐버리지는 않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국가기관 또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 정치 개입에 대해서 일종의 면죄부가 될 수 있는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평상시에 어떤 공무원이 법을 어기고 계속 정치 관여 행위를 해요. 그럼 나중에 그게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무서워요. 평상시에 해왔기 때문에. 예. 일관성. 그래서 앞으로 모든 정치인들이, 공무원들이 여기를 염두에 두고 계속 할 것 같아요. 예. 판사도 평상시 해야 되니까. 판사님도 본인이 쓰신 판결문을 보면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알았을 것 같아요. 김동진 판사가 정확하게 적었잖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서 진짜 선거에 개입할 의도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랬는데 저는 이제 공직선거법하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 판결을 보면서 참 뭐라 그럴까요? 씁쓸한 느낌을 갖게 하는 판시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하영이 이제 국정여직원이 자기 그 컴퓨터를 제출하면서, 야, 여기서 최근 3개월간 문재인 박근혜가 들어간 것만 검색해봐라.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서 주잖아요. 네. 다른 건 보지 마라.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실 거기서 이제 메모장 파일을 발견해낸 거는 그 제안 조건을 벗어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저 원세훈의 변호인들이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거는 이미 제출한 것이고 이미 제출한 것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것들은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하고 영장 없이 이거 취득한 거기 때문에 위법 수익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배척돼야 된다. 라는 주장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이범규 부장판사가 그 논리를 받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흠잡고 싶지는 않습니다. 영장주의라고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한 원칙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에 첨부되어진 무슨 시큐리티 파일. 예, 시큐리티 파일 자체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부분도 사실 그 작성자가 밝혀지지 않았다. 근데 사실 그 이메일을 주고받던 국정원 직원들 사이에서 이거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네. 거기에 나와 있던 내용들이 사실은 그 국정원의 정치 개입에 대한 국정원 직원들 실명이 다 나와 있고 다 나와 하는데 있고. 그걸 누가 알아요? 국정원 직원들 빼고는.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진짜. 작성했다라는 게 명확한데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사람은 난 모르겠다, 기억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 이제 우리가 아는 전문 법칙에 따라서 그걸 증거로 쓸 수 없는.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문제 삼기는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이 막상 국가기관의 이런 대선 개입이라든지 정치 관여를 옹호하고 면죄부를 발급하는 논리로 사용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렇게 사실 저희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이런 주장들 많이 하는데 진짜 잘 안 받아주거든요. 사실은 막 그쵸. 막 예. 사실 있던 눈으로 막 변호인들 쳐다보고. 맞습니다. 저희 왕재산 사건 할 때 이걸로 사실 검찰하고도 많이 싸웠고 재판부하고도 많이 싸웠어요. 결국 이제 그런 전법칙이나 이런 부분들 받아줬지만 실제 영장주의 위반 같은 거를 주장하는 건 진짜 재판부가 잘 안 받아주지 않습니까, 사실.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받아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법리적으로는 뭐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참 이렇게 씁쓸하고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범균 판사의 논리 중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시도했던 부분은 좋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다른 사건에도 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참 그럴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 거죠. 예. 예. 지금 저희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점들을 짚어봤는데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판사를 칭찬해주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인정된 부분, 국가정보법 위반에 유죄로 안 내릴 수 없었으니까 유죄로 간 거예요. 잘한 것도 잘했다고 하죠, 잘했다기보다는 거부할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증거들 입증에 의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입증된 부분.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이광철 예. 변호사님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시큐리티 파일이나 이런 것들 증거로 직접 인정을 안 해줘도 돼요. 네. 근데 우리가 또 많이 하는 게 있잖아요. 변론의 전치지.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저걸 직접 증거로 증거는 인정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실명이 다 나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봐도 저건 국정원 직원들이 만들었고 서로 썼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증거를 안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전체 상황을 보니까 이 상황이 얘네들의 진술과 얘네들이 어떤 그 태도를 유리하게 해석해 주기 어렵다. 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많이 판사들이 막 쓰는 변론의 전치지로 봤을 때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주잖아요. 그렇죠. 합리적으로 해석을 다른 증거와 이제 더불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분이 굉장히 국정원 원세훈 전 원장을 위해서 엄청난 서비스를 해준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자기가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분이 진짜 애국심이 투철한 거죠. 그러니까 막 이제 판결문을 쓰다가 변론의 전치지를 막 고려를 해요. 야, 그래 이 시큐리티 파일 보니까 이 안에 국정원 직원들이 막 이름도 나오고 맞아. 그래. 얘네들 진짜 정치에 괜히 개입하고 선거에도 개입한 것 같아라고 쓰는데 딱 북한이 떠오르는 거야. 그렇죠. 이 분단된 이 조국 하에서 지금 이 국정원 직원들이 이렇게까지 고생하는데 아니야 막 지워. 지우고 이제 배석이 써온 판결문에 막 빨간 펜으로 쭉쭉 그으면서 북한 이렇게 딱 써서 딱 돌려보내는 거야. 이광철 변호사님 재현 능력이 탁월하세요. 아까 지록이마 하실 때도 이렇게 뭐냐 이러고 막 재현을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전문 방송이 다 돼가고 있어요. 예, 우리 어쨌든 공직선거법 위반 더 할 얘기 많지만 시작할 때 어떤 댓글 올라온 줄 아십니까? 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뭐라고 올랐어요? 이 변호사님이 두 변호사님 또 이렇게 갈구고 어디 나와 있었어? 좀 맨 못 봤는데. 처음에 저기 맞추시고 확인하세요. 그래서 국가정보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 인정이 됐다는 부분도
어쨌든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야겠죠. 그러니까 국가정보원법 위반이 인정됐다는 것도 반드시 짚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반드시 짚어줘야 돼요.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사실은 요 한 줄 185페이지 판결문 185페이지에 딱 한 줄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페이지를 펴놓지도 않았는데 외우셨어요. 외웠어요. 거기 보면은 이거는 변론으로 하고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양심이 한 터럭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 판사한테는. 그래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정치에 개입했었고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었다 이런 얘기도 쭉 나오고 또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었다는 얘기도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인해 줬다는 것은 그나마 양심이 좀 살아있는 거고 이 부분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죄 부분만 얘기하지 말고 유죄로 나왔던 부분의 의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논점을 좀 흘릴 수 있는 혹시 말씀하시려고 그랬는데 아니요. 지금 그러니까 185페이지 맞다고요.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논점을 흘릴 수 있는 얘기여서 사실 조심스럽긴 한데. 네. 그러니까 아까 박 변호사님이 이제 검찰을 지적하셨잖아요. 네. 공소 유지에 관한. 네.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이 부분이 이범균 부장이 하나의 사인을 보내는 것일 수 있는 거죠. 야, 검찰 니네들 말이야. 그래. 아니 공소 유죄로 받으려면 이렇게는 했어야지. 이게 사실 방송을 보면은 검찰을 질타하는 얘기들이 몇 군데 나오고 맞아요. 도저히 수긍이 안 된다든지. 근데 그런 걸 보면 대부분 다 이범균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썼는지 나는 제가 오히려 수긍이 안 되는데 이 변론으로 한다라는 그 한 줄이 185페이지. 예. 이게 사실 의미심장한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거 좀 신경 써라. 야, 이걸로 기소를 했어야지. 야, 선거운동으로 갖고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유죄를 근데 주냐. 그거를 왜 재판 진행 중에 못하고 이 판결문에서 쓰냐고. 재판 진행 중에 하면은 자기가 승진이 안 되거든요. 그렇구나. 승진은 해야 되겠고 양심은 살아있고 검찰 앞에서 잘난 척은 좀 하고 싶고. 양심 살아있나요? 근데 예를 들어서 김용판 때도 이분이 한마디 날린 게 있어요. 그 기자회견 긴급하게 선거 전날 하잖아요. 네. 그때 아쉽다 그래요. 아쉽게도 왜 그때 그런 내용으로 기자회견 했는지 매우 아쉽지만 이러면서 한마디를 던져요, 또 이분이. 그러니까 양심이 조금씩은 살아 있어요, 이분도. 아니면 지뢰 숨듯이 숨어져 있네요. 격혀이.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양심을 이 204페이지짜리 전체 판결문에서 한 줄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 양심을 찾기 위해서 다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잊혀져가는 우리의 양심 찾아서 뭐 이러면서. 그런 게 그리고 어쨌든 뭐 국가정보원 사이버 활동은 그 대남 심리 실태를 알린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의미 있다고 보는 게 작년에 국정원 개혁입법 관련해 가지고 무슨 국회에서 공청회하고 개혁특위 마련되면서 제일 많이 싸웠던 주제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국정원이 사이버상에 들어가서 댓글 달고 사이버 공작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당시 새누리당은 당연히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뭐 저희 민변이라든지 참여연대라든지 또 당시 민주당은 야 국정원법 제3조에 보면 직무범위에 딱 국정원이 할 수 있는 것을 한정적으로 열거해 놨는데 거기에 사이버 댓글을 단다든지 사이버 공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이게 이제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뭐라고 그랬냐면 야 그런 거를 꼭 그걸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냐. 종북 세력과 북한의 사이버 공작이 얼마나 무시무시한데. 그렇죠. 맞아요. 국정원이 그거 하라고 만들어놓은 국정원인데. 난 새누리당이 무시무시한데. 법을 무시하래. 당연히. 국회의원들. 법을 모르니까. 법을 몰라서. 무법천지 아주 그냥. 그래서 보면은 근데 이번 판결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해놨어요. 국정원법 3조의 직무범위는 한정적 열거 조항이고 그동안 정보기관들에 의해서 우리 헌정사가 얼룩졌던 자유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된 그런 뼈아픈 성찰의 바탕을 두고 국정원법을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이버 댓글을 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따라서 그런 댓글을 다는 것은 명확히 위법하다라고 판결문에 딱 명확하게 확인됐어요. 저는 그 점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한 줄 남은 양심에 따라서 그 한 줄의 양심에 의해서 선거에 왜냐하면 그런 표현도 나와요. 또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선거 시기에도 그 행위가 지속됐다는 표현도 나와요.
몇 페이지예요?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표현도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인정됐다는 부분을 명심하셔야 돼요. 국민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명심해야 되는데 새누리당 어제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과하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근데 누구한테?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나 그런 얘기를 했던 근데 선거 시기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새누리당이 사과해야죠. 예. 네.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예. 이걸로 다 할 수 있냐 막 아까 걱정하고 그랬어요. 예. 위록지마 그러게요. 때문에 아마 좀 2, 3분 까먹은 거 하고. 아유, 제 탓입니다. 예. 국가정보원법 위반의 점도 인정할 수 없다. 항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피고인께서는. 그런데 검찰은 일주일 정도 뭐 고민해보고 얘기하겠다는 식으로 했어요. 홍모 씨 간첩 사건, 조작 사건의 무죄에 대해서는 즉각 항소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힌 것과는 비교되는 태도였거든요. 어떨 것 같아요? 항소하겠죠? 저는 그래서 그때 법정에서 이런 분위기가 약간 느껴졌어요. 판사가 이제 국정원법 위반을 유죄로 선고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선법에 대해서 들어갔어요. 이때 검사분들도 막 긴장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긴장의 의미가 뭘까? 공선법 무죄가 나올까봐, 유죄가 나올까봐 오히려 긴장한 거 아닐까. 이게 출세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막 그런 이상한 긴장감, 이상한 아우라의 긴장감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연장선상이 아닐까. 네. 예. 뭐, 검찰이 항소를 안 한다면 진짜 웃긴 거고요. 이제 항소를 하고, 향후에 항소심, 항소심 어떻게 보세요? 흐지부지? 시간만 때우고. 근데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 진짜 이 김동진 부장처럼 법원 내에도 이런 분위기가 있다면,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한두 명이 아니라 좀 많은 사람이 이런 분위기를 갖고 있다면 항소심 결과는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희망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사실 조금 이제 다른 맥락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봐야겠는데요. 시간이 참 얼마 없네요. 우리가 시간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 특히 형사부 이 판사들을 스크린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80년대에는 아예 뭐 예를 들면 뭐 호남 출신 판사들이라든지 그리고 뭔가 대학 때 과거 전력 박 변호사님 같은 그런 좀 이상한 활동을 했다든지 이런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예 형사부 판사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정권의 입맛에 맞는 그런 판결을 할 수 있는 판사들만 엄선해서 들여보냈다는데 요즘 그런 분위기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런 사건들을 서울고등법원이 들어오면 딱 배당을 그냥 촛불 때도 배당 문제 이미 드러난 바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의심이 그런 가고, 부분에서도 짐작되어지고. 우리가 견제하고 감시하고 사실 사법 권력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가가지고 그런 진짜 입맛에 맞는 판사한테 사건이 가면 사실 검찰도 의지를 안 보이고 하는 상황에서 1심 결과가 뒤집혀지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 뭐 사법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또 이것도 날 잡아서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방송은 계속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개편이 되더라도 할 얘기가 많아. 우리 없어지나요? 우리 살아남았잖아요. 살아남아요? 예. 아니 또 개편하잖아요. 예, 살아남는답니다. 우리 방송은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도 국민TV에 충성하는 방송을 해서 살아남읍시다. 예. 오늘 아쉽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나머지는 살아남아 계속한다. 네. 여러분께 약속드릴게요. 오늘도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